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라는 미로를 헤쳐나갈 현명한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째, 사람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어온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는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기대가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성격과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본성입니다. 마치 사자가 육식을 하고 토끼가 풀을 뜯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를 만날 때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대화 주제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적절히 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을 회피하거나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히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은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남의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단점과 결함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며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거리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거나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들을 통해 채우려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상황에서 친구들과 너무 자주 만나려 하거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적절한 거리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서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는 해주되 그 문제를 마치 내 문제처럼 받아들여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적 거리입니다. 자주 만나되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정도의 적절한 만남의 빈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되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는 외적인 것이고 존엄은 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 특정 직함 대신 다른 호칭을 듣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예전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의 평가가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은 그들의 기준과 상황,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참견이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행동 자체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칭찬에 대한 태도입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되 그것에 취해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칭찬은 그 순간의 판단일 뿐이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비난을 들었을 때는 먼저 그 비난에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되 그것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기 평가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일관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우정은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상호 이익에 기반한다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계산을 초월한 순수한 감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변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장단점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호적인 관심입니다. 진정한 우정에서는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상대방이 아플 때 걱정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힘들 때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시간의 시험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평생에 몇 명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기적인 소통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솔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거칠애나 허세 없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두려움, 걱정,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다섯째, 논쟁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논쟁을 즐겼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쟁의 허무함에 대해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견해, 교육관, 가치관 등에서 젊은 세대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쟁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쟁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논쟁은 서로의 입장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자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감정적인 대립만 커지게 됩니다. 관계의 손상입니다. 논쟁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논리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은 상하게 되며 이는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논쟁은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더욱 건설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논쟁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군요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점 찾기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찾아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개인적 경험 공유입니다. 이론적인 주장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부드럽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랬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제 전환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호의는 적당히 베풀고 기대는 낮게 가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호의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은 기대는 결국 실망을 부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선행은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의는 선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호의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해주려 하거나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들을 과도하게 챙기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과도한 호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존성 형성입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의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친구들이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감소입니다. 호의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적절한 호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른 도움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주십시오.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능력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호의를 베푸십시오. 무리하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 당신에게 부담이 됩니다. 상호적 관계 유지입니다. 호의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관계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기대를 낮게 가지는 것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할 일이 적어집니다. 상대방이 기대만큼 해주지 않더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낮으면 작은 호의에도 큰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존심은 인간의 가장 강한 감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을 하려다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공개적인 비판은 특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줍니다. 과거 실수 언급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를 언급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능력 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만과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능력을 비하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비교를 통한 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과 같은 비교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같은 제안 형태로 접근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존심은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서로의 자존심을 보호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덟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즉시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을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철학이나 경험이 쌓이다 보니 내가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까지 격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평생 정들었던 사람과도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대화를 멈춰야 할까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다가 점점 당신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로 바뀌죠. 그리고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말이 안 되라며 끼어드는 순간도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은 항상 그래, 절대 이해 못하겠어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야 할 건 과거 일을 들춰내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잖아. 예전부터 그런 식이었어.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둘 다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한마디가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만나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때 다시 대화하면 훨씬 건설적이고 따뜻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홉째,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 걱정을, 어떤 이는 건강 걱정을,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기초입니다. 한번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른 데서 했다는 걸 들키면 그 관계는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안 되어서 힘들어한다고 털어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 집 아들 사업이 안 된다더라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본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는 중요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자신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게 되니까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설령 좋은 의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려 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 참 힘드시겠어요? 그 정도로만 일반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건 비밀인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10번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해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마치 구덩이에 빠지는 걸 보는 것 같아서 야, 거기 가지 마 하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라고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건 결국 당신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이 키울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며느리가 직접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참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일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운동 좀 해야지,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관심도 보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마음이 이해돼요 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잘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정말 조언을 하고 싶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비로소 제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고 하는 조언은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론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통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됩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